진상을 말씀드립니다. 유키 시니치로. 작가 유키 시니치로는 1991년생으로 젊은 작가이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다니며 틈틈이 소설을 써왔다고 한다. 그의 글쓰기 재능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동창들과 동창들의 부모님들에게까지 유명했다고 한다. 중학교 졸업 때 졸업 문집의 시를 소설로 그는 소설 배틀로열을 패러디한 소설을 썼는데 그 분량이 원고지 600장 분량이었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모한 두 번째 공모전에서 입상하며 정식 작가로 데뷔하게 되었다. 이 책은 2022년 발행된 5편의 단편소설로 구성된 책이다. 5편의 작품 중에서 앞에 2편만 간략하게 살펴보며 이 책의 매력을 살펴보도록 하자. 참자 면담. 가정교사 매칭 서비스의 영업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카타기리는 상담을 한 건 마치고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이 회사는 대학교 선배인 미야노조가 8년 전에 설립한 회사였고 이 회사는 주로 저학년 학생들을 가정교사와 연결을 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였다. 영업사원은 총 4명이 있었는데 모두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사에서 사장이 다음 방문 일정이 가능한지 물어보았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 신유리가오카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을 상담해보라는 내용이었다.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으니 해당 상담 내용을 정리한 이메일이 들어왔다. 한자로 써있는 학생의 이름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적혀있지 않아 뭔가 엉성한 메모였다. 약속한 날 방문할 집에서 가까운 역에 4시 30분에 도착하여 거리를 걸었다. 상담을 요청한 집은 평범한 주택가의 한 모퉁이에 있었다. 집의 문패에는 3명의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 상담할 초등학생 1명만 있는 집인 것이다. 집은 인기척이 없이 조용하기만 했다. 카타기리는 천천히 집 주위를 돌았다. 조용한 집의 뒤편 부엌문으로 보이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집 안에서 여자의 비명 같은 소리가 울렸다. 이 집의 어머니일까? 현관 앞으로 돌아와 인터폰을 누르고 기다리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타기리는 5시에 약속을 하고 찾아온 앳 홈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밝혔다. 그러자 여자는 잠시 당황하더니 집 안이 어수선하니 10분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카타기리는 그러겠다고 하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멍하니 현관문 앞에 서서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기다리기를 20분이 지났고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는 청바지에 니트 스웨터를 입고 앞치마를 걸친 모습이었다. 청소를 하고 있었는지 손에는 고무 장갑을 낀 채 그를 맞이했다. 뒤에는 햇볕에 그을린 반소매 상의에 반바지를 입은 소년이 그를 보고 있었다. 짧은 머리를 한 소년의 머리카락은 젖은 채였다. 집 안으로 들어와 안을 보면서 카타기리는 이상한 위화감이 들었다. 집 안에는 가족 사진이 한 장도 걸려있지 않았다. 셋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카타기리는 도쿄대학 3학년에 다니고 있고 자신이 나온 중학교는 도쿄에서 사립 3대 명문인 아자부 중학교임을 밝혔다. 보통 이 정도 소개하면 감탄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이 모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소녀는 어머니를 힐끔힐끔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카타기리가 아이의 이름을 유라고 읽느냐고 묻자 당황한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더니 어서 대답을 하라고 쏘아붙였다. 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소녀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는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기도 했다고 말했고 카타기리는 좀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이는 전혀 꿈직이지 않았고 어머니가 나무라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도 당황했고 카타기리도 당황했다. 어머니는 아이가 말을 안 듣자 포기한 듯 바라보았다. 카타기리는 화제를 돌려 초등학교 때 다니던 학원을 알려달라고 하자 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그건 전화로 이미 얘기했는데 그런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곳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는 이만 돌아가 달라고 차갑게 말했다. 카타기리는 황당하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서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그때 그 장면을 바라보던 소년이 말했다. 가지 마세요. 그리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가지 마세요. 가정교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소년이 붙잡으니 어머니가 더 이상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간신히 쫓겨나지 않았다. 모의고사 자료를 좀 보여달라고 하자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집안을 뒤지러 갔다. 어머니는 아들을 따로 두지 않고 계속 데리고 다녔다. 잠시 후 그의 앞으로 돌아온 모자는 성적표가 없다고 했다. 당황한 그는 화장실을 좀 쓸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때 여자는 엄청 당황한 표정으로 화장실이 고장이라며 쓸 수 없다고 했고 그냥 참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하철역의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카타기리는 참기로 했다. 그리고 학생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수업을 하려고 아이의 방으로 안내해 달라고 하자 어머니는 자신이 보는 그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라고 했다.
할 수 없이 카타기리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에게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카타기리는 쉬운 산수 문제를 내고 풀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소녀는 엉뚱하게 110이란 답을 적어 놓았다. 정답이 250이었는데 110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보아도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문제를 내자 이번에도 소녀는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 110이란 답을 적었다. 쉬운 문제에 엉뚱한 답을 적는 소년에게 어머니는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카타기리는 어머니를 제지시켰다. 그리고 그는 소년이 적은 110이라는 답을 천천히 바라보고 소년이 무슨 의도로 이 숫자를 적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카타기리는 일부러 물잔을 쏟아 어머니의 주의를 돌린 후 휴대폰을 꺼내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 집으로 경찰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적어보냈고 기다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카타기리는 한 남자를 신주쿠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게 됐다. 남자는 바로 그 집의 남편 야노 시니치였다. 카타기리 덕분에 신유리가 오카 주부 살인사건이 신고되고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어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그날 카타기리가 그 집에 들렀을 때 그를 맞은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닌 옆집 여자라고 했다. 옆집 여자와 남자의 아내는 쓰레기 문제로 자주 다퉜는데 하필 그날 남자는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아내와 옆집 여자가 시비가 붙어 옆집 여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아내를 죽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아들은 6개월 전에 이미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날 그를 붙잡고 110을 적으며 구조 신호를 보낸 그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 짧지만 상당히 반전에 반전을 담고 있는 재미있는 소설이다. 매칭 어플. 남자는 최근에 데이팅 앱을 알게 되고 그 앱을 통해 한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 어플은 특이하게도 원나잇을 단계별로 쉽게 코스대로 따라하도록 만들어진 앱으로 초보인 사람들이 그대로만 하면 이성과 뜨거운 밤을 보내기 쉽게 해주는 앱이었다. 42살인 그는 나이를 32살로 속이고 그곳에서 마나라고 하는 여자를 알게 되었다. 그가 이 앱을 알게 된 것은 그의 아내가 보여준 딸 아이의 물건들 때문이었다. 고가의 핸드백과 귀금속이 딸의 방에서 나왔는데 학생의 용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을 딸은 계속 사고 있었다. 그리고 딸이 자주 보는 앱을 아내가 보았는데 바로 그 매칭 앱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남자는 그 앱을 알게 되고 그렇게 만난 마나와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로 나가 마나를 만나 둘은 술을 마셨다. 마나는 남자에게 앱으로 몇 명이나 만나봤냐고 물었다. 그리고 남자는 이번이 7번째라고 했다.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최근 이 매칭 앱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고 마나는 말했다. 그 즈음에 이 앱을 통해 만난 여자들을 죽이고 다니는 살인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신 둘은 취기가 올랐다. 취한 듯 둘은 밖으로 나갔고 마나는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가 한 건물 앞에 도착했고 여자는 앞장서서 4층 404호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집으로 들어가니 마나는 남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남자는 혹시나 자신이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실내 내부를 스캔하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방의 침대엔 인상이 험상 굳은 남자가 마나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사실 남자는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 집이 함정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계획한 일을 시작하려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한다. 유부남을 유인해 협박을 해서 돈을 뜯으려는 그 일당들은 어떤 일을 맡게 될까? 판도라. 남자는 사랑하는 딸이 부르자 차를 몰고 딸을 데리러 나간다. 그리고 차 안에서 딸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얼마 전의 일을 떠올린다. 자신이 남자가 기증한 정자로 태어난 딸이라고 어머니에게 들었다며 한 소녀가 그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 그는 정말 정자 기증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 여자를 떠올렸다. 그가 정자 기증을 하게 된 것은 그의 부부가 겪었던 힘든 임신과 관련이 있었다. 남자는 같은 연구소 동료였던 가오리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가오리는 아이를 원했지만 이들 사이에선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아 초조해졌다. 그리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며 시도를 한 지 3년 만에 아내는 임신에 성공했다. 그렇게 임신한 아내는 마나스를 낳았다. 마나스가 2살이 되었을 때 일본에는 충격적인 어린 소녀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때 잡힌 범인은 국립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며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던 엘리트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줬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 그에게 한 여자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그녀는 정자를 기증하는 남자를 직접 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만났다. 남자를 처음 보고 여자는 상당히 놀랐지만 애써 그 놀람을 감추고 그의 정자를 기증받는다. 얼마 후 임신에 성공했다는 이메일을 받은 후 더 이상의 연락은 받지 못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르고 자신의 딸이라는 소녀를 만난 그는 그녀의 부탁으로 혈액 검사를 하러 갔다.
사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15년 전 소녀 살인 사건의 범인인 유스케의 아내였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 살인자의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려고 했다. 유스케의 혈액형은 A형이었고 소녀는 B형이었다. 그것을 증거로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살인자의 딸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혈액 검사에서 그는 자신의 혈액형이 B형임을 알게 된다. 소녀도 B형이고 소녀의 어머니는 O형이었다. 그 소녀는 자신의 딸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의 딸 마나스는 혈액형이 AB형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멀리서 차로 다가오는 딸의 모습에 그는 미소를 짓는다. 2편의 단편 소설이 더 들어있어 총 5편의 단편 소설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 단편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린다.